있고요. 예. 신호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대호입니다. 오늘은 2022년 대한민국의 길을 묻는다. 제 6번째입니다. 오늘은 김성회 다문화센터,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를 모시고 외국인과 이민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중하층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아마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열심히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좀 생활 수준이 낮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피부로 아마 잘 와닿지는 않을 텐데, 의외로 이제 중하층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공론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나저나 이번에 대선 후보들의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정책 관련해서 공약을 이렇게 내신 분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참 상식적으로 좀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일단은 이게 세계화는 계속 세계가 국제화는 진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디어 인구 감소 추세가 지금 확연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가 작년서부터 시작됐죠. 그 다음에 지금 옛날에 농촌 정각 장가 보내기 등으로 해서 그때 이제 결혼 이민을 많이 받았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은 이제 다 장성한 군대를 갔다 가거나 지금 그럴 노동시장에 지금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좀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5년 전, 10년 전, 15년 전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해지고 중요해졌는데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대선 후보들 수십 명이 나왔는데 왜 그걸 갖다가 정책이나 공약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왜 없을까요? 일단 저출산 문제라든지 외국인 노동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문제, 해결이 난망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각 후보 진영이 또 괜히 인기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거기에 한마디 했다가 공격받기 좋은 소재가 되어 갖고 전부 다 회피하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래가 이제 그런 문제 중에 전형이 연금개혁 문제, 노동개혁 문제, 뭐 이런 거 교육개혁 문제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연금개혁 하겠다는 사람, 노동개혁 하겠다는 사람은 좀 나타났거든요. 근데 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와 관련된 어떤 이 정책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데 다른 것들은 골치는 아프지만 관심이 많은 분야고 이건 골치는 아픈데 관심이 별로 없는 분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떠들어서 시비거리를 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국민적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정치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참여층 있지 않습니까? 뭐 댓글도 달고 무슨 18원 후원금도 보내고 뭐 욕도 해샀고 그런 청에서의 관심이 적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번 대선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대선 후보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국가 개조 또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책 논쟁 또는 건설적인 미래 비전을 창출하는 논쟁 이런 것들이 없고 순전히 그냥 신변잡기식 말싸움 뭐 이런 걸로 다 이전투고 이런 걸로 다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대선 국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의 어떤 이 질도 많이 좀 떨어진 느낌이 좀 확연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담론의 수준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특히 여야 정당, 각 캠프를 구성하고 있는 여야 정당의 주요 브레인들이 실제적으로 한 몇 년 전, 10년 전 이런 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질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낮아져 있고 그리고 고민 자체가 상당히
아주 어찌 보면 지역적인 그리고 좀 지역 말단적이면서 예민한 뭐 말싸움, 뭐 토론 이런 단어 이런 거에 아주 어찌 보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참 방금 말씀하신 대선 후보 자질들의 어떤 전반적인 저하와 한국의 담론 수준의 전반적인 저하 이것의 거대한 하두고 이거 자체를 가지고 언제 한번 좀 이렇게 대담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어쨌든 이제 오늘 주제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마침 그 최광수님께서 이렇게 쓰셨네요. 민주노총을 정리하고 청교조를 해산하면 이민정책의 답이 나온다. 나중에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뭐 비기닝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합니다. 자, 그나저나 그 외국인과 다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게 됐는지 좀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하인즈 워드가 풋볼 선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풋볼 선수. 풋볼. 하인즈 워드가 이제 어머니 나라인 한국에 와서 그다음에 한국의 혼혈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고 혼혈아에 대해서 한번 지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언제 얘기죠 그때가? 그게 2005년도입니다. 오, 오래됐구나. 그러니까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1980년대 주한미군에서 주변에 기지촌 주변에 있었던 혼혈 아동에 대해서 모두 미국에서 미국 국적을 주면서 이제 입국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혼혈 아동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하인즈 워드가 와서 혼혈 아동을 모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저 혼혈 아동들이 어디서 나왔냐 하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때 이제 제 큰형님이 시골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농촌 시골 학교에 다문화 자녀들이 많으냐 물었더니 아주 요즘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한국에서 커다란 잘못 대처하게 되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문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문제를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를 구성하고요. 그렇게 됐군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2006년인가 손학규 그 전 경기지사가 그걸 그만두고 그때 뭐 민생 뭐 대장정인가 하면서 막 그 농촌에 가서 뭐 하루 동안 일을 하고 탄광에서도 일하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그때 이분이 민생 대장정 100일인가를 마치고 자기가 이제 그 시골 농촌 돌아다니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이 외국인들과 결혼을 해서 나온 그 혼혈이 많다. 그게 2006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은 훨씬 그때보다 문제가 심각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었구나. 일단 농촌 다문화 가정들, 농촌 총각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들이 농촌에서는 더 이상 이제 총각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이제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뭐 다문화 가정이 늘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그것이 농촌에서 결혼을 하고서 또 도시로 다 들어와 갖고 도시의 하층 노동자나 하층민을 형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어서 나타난 모습이 도시의 하층 재혼 가정. 그러니까 하층민 중에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남성인 경우. 이럴 적에 재혼을 할 적에 한국 여성과는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하층 노동자나 하층민들이 재혼할 경우에 주로 베트남이나 아니면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났고 그게 이제 한 2010년, 15년까지의 모습이라면 2015년 이후에 다문화 가정들은 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유학생들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정상적인 다문화 가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네. 외국인과 결혼하고 네네. 같은 연령대 연애 결혼을 한다든지 뭐 채팅을 통해서 만나서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이제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그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또는 재혼 다문화 가정 여기에서 많이 이제 지금은 정상화됐다. 일반 결혼과 비슷하게 그렇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엔 처음엔 이제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방문취업제라고 해갖고 조선족 동포, 주로 중국 동포와 고려인들, 러시아 동포들이죠. 잠깐만요. 시점을 보면은요, 산업연수생 제도가 1993년인가에 된 거죠, 그죠? 예, 92년이요. 아, 92년.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산업연수생 제도로 있다가 그 다음에 방문취업 제도라고 했습니다. 고용허가제. 아, 고용허가제. 그건 언제부터 됐습니까? 고용허가제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인가요? 예, 2000년대 초반에 고용허가제가 진행됐다가 그것이 방문취업제가 이제 2000년대 그러니까 6, 7년 이때쯤 시행이 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인 좀 현황을 한번요, 코끼리 전체를 한번 보고 좀 얘기를 갖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통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통계 보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있네. 지금 연도별 외국인 현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1998년에는 30만 8천이었는데 이게 2005년 뒤에 67만 8천, 또 5년 뒤에 115만 8천, 그리고 2013년에 157만, 이렇게 쭉 오다가 2016년에 204만 9천이네요. 예. 저거는 이제 체류 외국인,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전체를 잡은 거고요. 좀 장기 체류하고 단기 체류로 구분해 놨어요. 불법 체류는 저기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장기 체류자 중에 불법 체류자 있고 단기 체류 중에 불법 체류 있거든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거를 갖다 따로 지금 묶은 건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체류 외국인 전체 숫자로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이 피크구만요. 252만 4천. 250만까지 늘어났는데 대체로 그 직전에 2016년서부터 확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동기는 그때는 이제 한류 열풍이 좀 있어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런 젊은 층이 많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고요. 최저임금 영향은 없습니까? 2018년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7년과 2018년 이때는 최저임금 영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마디로 한국이 임금 상황이 아주 좋아지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고. 불체자가 지금 20만 8천에서 25만 1천으로, 그 다음에 35만 5천으로, 39만으로. 그것도 역시 최저임금 영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저 장기 체류, 단기 체류 안에는 유학생과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 중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들도 적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포들의 조선족 동포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동포들의 방문 취업제 그 부분 영향도 있고, 순수하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경우 한 10개국이죠. 협정을 맺은 데가 한 10개국 정도 되는데 그 10개국에서 들어온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용허가제는 보니까 2019년 하반기에 22만 3천까지 갔다가 2020년에는 좀 줄었네요. 그죠? 18만 천. 근데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는 훨씬 많지 않아. 한 100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15세 이상이 133만이라 그렇거든요. 그것이 이제 대체로 저도 기억하기로 한 120만 정도 현재 120만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들로 돼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방문 취업제 그래서 동포들이 들어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의 그리고 중국 쪽 해갖고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대체로 고용 허가제에서 10개국 쿼터제로 진행하고 있는 해서 보면은 이제 19년에 22만까지 네. 늘어났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좀 줄어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요. 저희 3년 전 기사거든요. 2018년 8월 22일자 조선일보인데 간병인의 70%, 모텔 청소의 95%, 공사판의 16%. 뭐 이제 외국인 없이는 안 돌아가.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 이 3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저번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대로. 왜냐하면 간병인하고 모텔 청소 이쪽 분야에 네네. 중국 또는 조선족 동포들이 상당 부분 취업을 하고 있고 공사판 역시 중국 동포가 많고 거기에 이제 주로 중앙아시아 쪽 건설 노동자로는 중앙아시아 쪽 노동자들, 몽골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하고 식당에 원래가 많았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제 주로 유학생들 취업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유학생으로 들어왔다가 취업하는 거의 약간 그러니까 이거 불법인데요. 그러니까 유학생으로 왔다가 불법 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그런 거구나 이게. 난 편의점 가면. 네. 그렇구나. 자, 근데 이제 뭐 대충 이 전체적인 현황은 이제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동안 이 쭉 지켜보면서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부의 정책이라는 대책이나 정책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정책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해 온 겁니까? 그리고 이민하고요. 단순히 어떤 노동시장 관리하는 어떤 정책하고 또 이민하고는 또 좀 약간 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각각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뭐 부처도 여러 개 있겠지만은 어떻게 대응을 갖다가 해 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민 다문화 정책 또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한마디로 저는 이제 다른 얘기를 정부에서는 많이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차별 배제적 다문화 정책이다. 그러니까 차별 배제적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아주 분리해갖고 접근하고 관리하는 그런 정책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 특징을 얘기하면 대증요법 한마디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정책이었지 일관되게 어떤 방향 국가적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은 전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야 좀 아무래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다른 나라, 이게 선진국을 얘기합시다. 유럽, 미국, 뭐 일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것 때문에 돈이 많이 유출이 됩니다. 한국에서 임금 받아서 본국에 송금하니까 많이 유출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만을 처음에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유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계속 돈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 유출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버는 돈이 한국에서 계속 순환되면서 해야 이 다른 자영업종이나 이런 데가 유지가 되고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이 돈이 유출이 되니까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한마디로 피가 안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대책을 세우려면 이제 정확하게 이민 정책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수급할 것이며 이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결혼 이주 여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에 가족 이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의 플랜이 없는 것이죠. 없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민 국가는 뭐 물론 그런 정책을 갖고 있고 유럽만 하더라도 다문화 정책에서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속에서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체계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유럽은요, 네. 북아프리카 쪽에서 그냥 목숨 걸고 모로코 등에서 네. 올라가려 그러지. 그 다음에 중동 쪽에서도 막 네. 오지 않습니까? 네. 뭐 아프가니스탄, 이란, 뭐 이런데 이라크 이런 데서 그냥 막 그냥 넘어올 지중해를 거쳐서 막 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게이트를 갖다가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거 관리하는 방식에서 지금 대한민국하고 그 유럽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처음에 이제 다문화주의가 많이 확산되면서 사회주의 정권 때 네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였다가 네. 저번에 런던 주변에 이제 폭동도 나고 네네. 그러면서 상당히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네네. 배우면서 유럽도 지금 현재는 상당 또 난민 저번에 이제 시리아 난민 때문에도 또 많이 배우고 네.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는 유럽의 다문화 정책이 대체로 사회통합적인 다문화 정책으로 다 정리돼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들어온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통합적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밀고 들어올라갈 때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선별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죠?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네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네. 외국인 노동자를 해서 연수생 고용허가제로 받아들이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선별하는 기준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선별이 가능한데 결혼 이주 여성은 뭐 선별 없습니까? 예, 선별이 없고 또 선별을 하려고 하면 통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선별 기준이 있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복지 정책 비슷하게 내부에서 복지 또는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편의적인 그런 정책 외에는 어떠한 정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온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뭐 통합을 갖다가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공통인 것 같아요. 그럼 뭐 방식도 좀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국경 자체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경 자체를 관리하는 그런 정책이 아예 전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그러니까 노동자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이민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 1970년대 초반에 다문화주의를 선택하면서 이제 이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받아들이면서 제일 먼저 채택을 한 것이 이민 점수제입니다. 아, 점수. 점수를 총점으로 다 해서 예를 들면 뭐 무슨 기술 자격증이 있으면 100점, 뭐 영어 잘하면 100점, 또는 돈이 한 5천만 원 이상이면 100점, 뭐 이렇게 해서 총점을 한 500점 정도로 관리를 하고 그 중에서 각 파트별로 다 점수를 매겨서 요번에는 350점 이상만 받아들이겠다. 2만 명, 3만 명 수준인데 350점 이상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점수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 이 점수제가 상당 부분 엄청난 효과를 거뒀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거기에서 양질의 사회통합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질의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사회통합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요번에는 적게 5만 명 받아들이는 걸 2만 명으로 줄이자 하면 점수를 높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만 명 받아들이던 걸 10만 명으로 늘리자 하면 점수를 낮추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밴쿠버 지역은 점수가 높은 380점이 커트라인이라면 뭐 퀘벡주 같은 경우에는 340점이 커트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각각 주에서 신청을 하니까요. 우리는 얼마씩.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그럼 점수 높은 사람한테 요구를 해요. 퀘벡주로 갈래? 아니면 안 들어오지 말래? 이렇게 해갖고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또 국가별로 쿼터제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어느 국가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 국가의 점수는 높이고 다른 국가는 점수를 낮추고 해갖고 그 일정 수준의 국가별 쿼터제로 다 해서 일정 수준의 국가 비율을
출신국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죠.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출신국의 비율이 어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도록 들어오는 진입 국가가 절반 이상이 중국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지. 예. 뭐냐면 특정 국가가 그렇게 많아지게 되면서는 특정 국가 출신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계속 형성하게 되고, 그렇죠. 패를 형성하게 돼요. 지금 대림동하고요, 몇 군데가 그렇게 돼 있죠. 이런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 이민 정책이 없으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55%에서 50% 이상의 어떤 특정 국가 이주민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건 국가 사회통합적으로 볼 적에 심각한 문제인데도 이걸 정부에서 관리할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종합적인 것들을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수제로 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컨대 간호사가 부족해. 옛날 우리 독일 파독 그때 간호사들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호사 자격증에 대해 가지고 점수를 높여준다든지. 우리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필요해. 그러면 그건 점수 높여주고. AI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이 기술자가 필요해. 그러면은 그쪽에 점수를 갖다가 쑥 높여주면은 그러니까 그 관련된 어떤 사람들을 쫙 많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점수제가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점수제가 진화를 하면서 정말로 캐나다의 성공적인 이민 정책이 정착되게 만든 요인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호주도 바로 본따서 하고 모방해서 그리고 지금은 미국도 본따서 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대단히 그게 이제 결국 이 점수제를 시행한다는 얘기는 이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고 저는 국민들이 또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게 우리나라 이민 정책 얘기만 나오면 그러면 외국인들 막 중국인들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 명이 들어와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10,000명이 들어와도 관리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 사람을 받아들이니까 계속 어찌 보면 질이 낮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복지 비용은 계속 지출이 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또 침탈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내국인들과 외국인들 간에 갈등이 더 심화되고 또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지금 댓글들 보니까 낙타보님이 중국 커터제라도 해야 함. 그 다음에 사페르 아우디님인가? 이민은 커트라인 강화하고 영주권은 완화해 국제화에 발맞춤해야 되죠. 그 다음에 비기닝님은 대림동 완전히 버렸대. 젊은 애들 그럼 밤중에 대림동 술집 가는 거 끓입니다. 하마제이님은 울라라 놀고 먹는 공무원들 수도 많은데 이민점수제나 좀 만들었으면 이민점수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있네. 그리고 중국의 어떤 조선족인지 아니면 중국 한족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갖다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민자로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일을 하고, 이게 옛날 우리 파독 이 간호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제 그 받을 텐데. 이게 이제 그게 노동 이민과 보면 이제 고용 허가제, 그리고 노동 이민. 그 다음에 가족 이민 이 단계로 발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동 이민은 노동자로 이민을 허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일본이 이번 18년도 이후서부터 노동 이민에서 가족 이민으로 전환이 됐어요. 노동 이민과 가족 이민. 일본이 가장 폐쇄적인 나라예요. 지금까지 일본은 절대 고용만 허가하고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였는데 그 노동 쪽에서 일본도 이제 더 이상의 이 인력 수급이 힘들고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엄청나지 않습니까? 고령화 부분이 저출산은 우리가 더 심한데 그래서 결국엔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으로 해갖고 지금
2018년서부터 노동자로 들어오면 네. 가족도 데리고 올 수 있고 이민을 국적을 취득하고 싶으면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국적을 취득하게 노동 이민을 사실상 허용한 거죠. 그럼 일본도 당연히 이민 점수제가 있겠구만요. 네, 지금서부터 이제 거의 그걸 시행하는데 아직까지도 일본은 점수제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일본은 지금 급격하게 문호는 개방했는데 네네. 그래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급격하게 유입돼서 지금 200만이 넘게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체 인구가. 야, 이 놀라운 일이네. 네.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네.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물론 그 인구가 늘어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구나. 육상 선수의 흑인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뭐 저희 마지막 성화 올린 사람도 네네. 이제 외국인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시키면 네. 나중에 이게 한 10년 가면 있잖아요. 네.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기를 지나고 나서 성인이 돼서 옮기면 네.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이 습관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미국인이 되는데 네네. 이게 20살 넘어서 네. 미국으로 이민 가면 절대 미국인이 못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자기들끼리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고 네네. 이것이 사회통합의 상당 부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을 받아들일 적엔 아주 천천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개방적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의식은 상당히 개방적으로 바꾸되 사람은 천천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없이 순탄하게 글로벌 시민국가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일본은 준비 없이 지금 폐쇄적으로 있다가 네. 갑자기 열은 겁니다. 갑자기 열면서 저 문제가 저는 한 10년 후에는 반드시 일본의 큰 문제를 파생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 종합적인 이민 정책을 세우고 이민 정책을 세우고서 거기에 맞춰서 부처도 좀 정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을 천천히 받아들이되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의 의식은 다문화나 글로벌 의식은 확 제대로 좀 열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은 말씀하셨는데, 아니 뭐 기왕이면요, 어떤 대선 캠프도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 정책에 대해 가지고 내놓은 데가 없으니까 그 좀 한 수 지도를 좀 해주시죠.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랬을 때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 정책을 우리 그 김성애 대선 후보께서는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갖다 하실지 그거를 갖다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가 이걸 정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국적법, 혈통주의적인 국적법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혈통주의적 국적법이 있고 또 다른 미국은 뭐죠? 그러니까 속지주의. 속지주의죠. 속지주의가 있고 독일은 대부분 독일도 혈통주의였는데 독일은 지금 현재는 대부분 속지주의적인 국적법으로 바꾸고 혈통을 일부 채택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독일 땅에서 태어나면은 독일 국민,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민인데 우리는 이 한국 땅에서 예컨대 몽골인 부부가 한국 땅에서 애를 낳았다. 근데 그 사람은 몽골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한마디로 재미교포들이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중국적 저번에 저기 유승준님도 그랬고 그렇듯이 뭐냐면 외국에서 난 애들이 한국 국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국적이 만들어진 거죠. 어쨌든 막 혈통주의적 어떤 우리 국적법을 갖다가 좀 약간의 속지주의를 가미해서 아니면 속지주의로? 그러니까 그걸 통합시켜서 일부러 속지주의와 혈통주의를 통합시키는 것이 그래서 그걸 지금 혈통주의 일방적인 국적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게 이제 국적법 문제와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 제도인데 출입국 관리 제도와 이제 부처 문제인데
저는 부처에서 반드시 다음 정권은 뭐 어떤 정권이 쓰더라도 네. 어쩔 수 없이 이민청이라는 건 만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겠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네네. 이민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고 이민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는 담당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통합은 네.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네.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부가 관리하고 네. 이런 형태 또 농림노동자들은 또 농림부가 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갖고는 중구난방이 돼갖고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겠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민청이라는 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 정권에 가서는 그건 뭐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 이민청이 만들어지고 이민청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이민청에서 종합적인 이민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민 정책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영주권 전치주의와 네. 점수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냐면 영주권 전치주의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저 사람이 한국인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일정 기간 두고 보면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영주권 먼저 나오고 시민권은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일정하게 관찰을 한 다음에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한테는 저기 시민권을 주는 국적을 주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두 번째 이민청. 그다음에 나머지 그럼 이러저러한 막 그냥 뭐 여성가족부하고 뭐 그다음에 무슨 법무부 그런 것들 다 통합시켜야죠. 흩어져 있는 거를 갖다가 좀 통합을 한다. 통합시키고 정책을 이민 정책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이민 정책 속에서 국적법이 그 방향 속에서 국적법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 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캐나다처럼 점수제 같은 것들 영주권 전치주의와 점수제가 시행되면서 그 각 국가별 쿼터제를 시행하고 국가별 쿼터제와 그러면서 특정 국가가 엄청나게 진입되는 걸 막고 지금 같으면 뭐 더 이상 제가 보기엔 중국인들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일정한 쿼터제와 그다음에 나라별 비율을 좀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종합적으로 이 이민 정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이민 고용 허가제에서 노동 허가제로 바꿀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즉 왜 그러냐면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고용 허가제하고 노동 허가제가 뭐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는 일정 기간 고용했다가 5년이죠. 대체로 5년 이상이면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되돌려 보내는 거거든요. 처음엔 3년 있다가 그다음에 1년 6개월 있다가 그렇게 되돌려 보내는 건데 그거는 순전히 이제 당신은 노동력만 한국에 제공해 그리고 나서 돌아가 이 얘기거든요. 노동허가제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근데 노동허가제는 여기 그리고 이제 고용허가제는 특정 기업에만 근무하게 돼 있어요. 그걸 세 군데만 옮기게 돼 있죠. 그렇고. 노동허가제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취업에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고 계약을 맺을 수가 있구나. 옮겨 다닐 수 있고 노동허가제 속에서는 여기에 체류하고 이민 오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비율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이민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고용허가제는 자기가 공장 기숙사에 살면서 모든 돈을 본국에 송금을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노동허가제에서 본인이 한국에서 좀 더 저축을 많이 해서 한국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한국에서 저축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럼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유통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돈의 유출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노동허가제에서 취업 부분에 하는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를 바꾸고 그 다음에 노동이민을 받아들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질보다 결혼 이주 여성으로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학력이 훨씬 더 낮습니다. 네네네. 지금은 또 어떻게 되냐면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해서 친인척 초청권이 있습니다. 네네. 한국 쪽을 취득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네네. 그 중도 입국 자녀는 뭐냐면 본국에 전 남편의 자식, 그러니까 재혼 여성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비공식 조사에 의하면 이건 뭐 논문에도 나온 거니까 거의 숨기고 있어요. 정부에서 숨기고 있는데 비공식 조사에 의하면 4%만이 정상적인 중도 입국 자녀입니다. 96%는 다 가짜. 예. 친인척 우리 미국에 맨 처음에 70년대 이민 갔을 적에 그러지 않습니까? 막 이제 친척 자기 자식이라고 속이고 데리고 가고 그 경우입니다. 그 경우가 왜 그러냐면 중도 입국 자녀의 평균 학력이 중학교 중퇴입니다. 그렇죠. 더 낫겠지 당연히. 근데 나이는 17, 8세입니다. 아이고. 17, 8세 20대 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한국어만 배우고 바로 취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겠죠. 절대 학교 안 다녀요. 그러니까 안 다니지. 중도 입국 자녀, 그러니까 뭘로 생각하다 보면 외국인 노동자로 해서 한국으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중도 입국 자녀로 다 편법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딴 데는 어쨌든 두뇌, 자기들한테 필요한 두뇌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사회 통합이 쉬운 분들을 받아들이는데 집 정수제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거꾸로 가버리네. 그러다 보니까 복지 비용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사회 통합 비용만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국민들의 인식은 왜 우리가 자꾸 외국인들 끌어들여서 자꾸 우리 돈 지출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인식이 자꾸 정부는 다문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다문화 인식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도 좀 보면은요, 뭐 아까 뭐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험악한 얘기들이 많네. 그리고 아까 그 하마 제이님이 고용허가제로 왔다 불법 체류로 가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는 총수는 100만 명이 아마 넘는데 고용허가제는 보니까 20만 명 수준이거든요. 예. 그리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경우와 그다음에 방문 취업제로 들어온 경우에 또 취업 분야가 또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특히 조선족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에서 항상 이게 이 혈통주의 국적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약한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건 약간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발언하기 위해서 좀 어쩌면 상징화한 건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방문 취업제를 할 적에 친인척 초청권을 조선족 동포한테 줬어요. 왜냐하면 이 조선족 동포 운동을 했었던 성영석 목사나 이분들이 왜 재미 제일 동포랑 조선족을 차별을 하냐. 같은 동포인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미 제일 동포들은 친인척을 초청할 수 있는데 왜 조선족은 초청을 못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려인과 조선족에 대해서 초청권을 부여했습니다. 부여하고 났더니 이것이 중국 정부한테는 너희들 왜 조선족과 한족을 차별하느냐. 같은 중국인인데. 그렇지. 이렇게 되면서 그럼 한족까지도 허용하자. 그리고 한족까지도 허용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쪽에서 그렇겠지. 왜 중국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한 곳이 마치 비닐하우스에 한 곳이 찢어지니까 쫙 찢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약한 고리가 그런 동포 혈통주의 국적법 때문에 약한 고리가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찢어지면 쫙 찢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적법에서 혈통주의 중심의 국적법을 빨리 속지주의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변화시켜야 되고요. 변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사람을 받아들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민 정책을 하게 되면은 독일이 같은 경우입니다. 독일도 외국에 간 동포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도 게르만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게르만주의 속에서 거기도 게르만족을 우대하는 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대해 왔다가 실제로 지금 사회통합 정책으로 바뀌면서 네. 동일하게 정책을 펴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네, 그러니까 외국에 태어난 독일인이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이 부분을 통합시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민들도 잘 생각하듯이 20대까지 중국에서 생활했던 사람은 한국에 와서도 중국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20대까지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포의 자녀는 한국적인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네네. 엄청난 착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환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네네. 자기 아버지의 환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혈통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기가 막힌 진짜 정근대적인 예. 유산이네 정말. 그러니까 예. 결국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시점서부터 세상을 사는 거라는 것, 그 관점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호주 같은데 워킹 홀리데이 같은 뭐 비자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하고 우리의 어떤 고용 허가제하고 뭐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건?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 워킹 홀리데이는 뭐 비슷한데 그거는 이제 단기 고용이고 아하. 다만 이거는 이제 3년에서 5년 이렇게 장기고 이런 것들이 다른 건데 제가 보기엔 고용 허가제 부분이 갖고 있는 상당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있고요. 있죠. 그래서 노동 허가제로 바꾸면서 일부 심사에 의해서 가족 이민까지 받아들이는 이런 정책으로.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노동 문제가 심각하면 이거를 갖다 사람들한테 이제 착하게 머리에서 집어넣으려 그러면은 뭐 고용 노동 유연성을 강화를 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성 기종 노조를 탑발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저기 그 택배 그 점주 자살 민노총을 비난하면서 이제 자살하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그 대선 후보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메시지를 날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요. 아, 제가 강성 기종 노조하고 일점 불사하겠구나. 자, 근데 외국인 노동자로 와가지고요. 지금 중국계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들끼리 커뮤니티를 행사를 했고 강력 어떤 폭력 사건들도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각이 서는 어떤 메시지를 갖다가 날리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컨대 뭐 숫자를 줄이겠다 내지는 무슨 뭐 이 폭력을 뿌리 뽑겠다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쿼터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쿼터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러니까 네네. 아니 그 제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쿼터제로 해가지고. 근데 이미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 나름대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한국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건설이라든지 이런데 10장 수준까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 밑에 한국인들이 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대정요법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정요법으로, 그러니까 근원적 치유법은 노동 이 점수제, 쿼터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민주노총이 저렇게 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어떤 건설 현장에 가서 누가 먹을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는데 나중에는 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다 떨려나고 중국 노동자들한테 줄 것인가 아니면 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한테 줄 것인가 갖고 싸우게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지금 뭐 나오네. 각종 대학교에 가면은 공감 신원님께서 각종 대학교에 가면 중국 동남아 애들 혜택 엄청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인들, 동남아인들이 살기에는 천국과 같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천국, 내국인 중하청 근로자 노동자들한테는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저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경찰도 건드리기 무서운 조선족들이라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심각하게 불거진 어떤 문제들에 대한 일종의 처방전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 처방은 점수제, 쿼터제 뭐 등등등. 그다음에 뭐 저는 이런 오히려 근원적 처방이 이민 정책을 공식화시키고 이민 정책에 따라 종합적으로 대책을 하는 것이 근원적 처방이라고 봅니다. 아,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현재를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부분적으로 대체해 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 마치 풍선 효과처럼 여기 쑤시면 저쪽이 튀어오르고 저기 쑤시면 이쪽이 튀어오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이민 정책을 공식화시키고 이민청을 만들면서 서서히 지나치게 확대된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골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항생제를 처방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고름을 짜내든지 보통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요법들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문제에서 이제 대림동이나 뭐 안산 일부 그다음에 이런 데들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이태원 쪽 여기 지금 다 재개발되면서 이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 문제를 정리를 하면은 재개발이나 도심을 현대화시키거나 뉴타운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 나가면 정리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도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요. 다만 안에서 문제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그 정부에서 방향만 잡히면 대체로 정리가 가능한데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문화 외국인 정책, 다문화 외국인 정책에서 MB 때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만 좀 전향적이었지 이 박근혜 정권과 이 문재인 정권은 똑같이 민족주의적인 정권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박근혜는 우파 민족끼리였는지 몰라고 이제 문재인은 좌파 민족끼리였. 우리 민족주의. 그런 류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한 10년간 호송 세월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중요한 인구 시점과 저출산 뭐 외국인 문제, 다문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10년간 호송 세월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말로 제대로 방향 잡고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접근이 아예 사실상 이것저것 뭐 건드리기만 했던 것이지 정책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호송했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 다문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면 또 5년을 갖다가 호송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는 2025년을 넘었으면은 그리고 인구의 5%를 넘었으면 정말 대책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인구의 5%서부터 이제 다문화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구의 5%가 넘어서고 그다음에 사실상 인구의 5%라고 하지만 한국인은 대부분 노인네들이고 젊은 사람들로 보면 비율이 훨씬 더 셉니다. 그렇지. 그러네.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쳐지지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는 그래서 제가 다음 정권에서는 이민청은 어떤 정권이 쓰더라도 한마디로 민주당 정권이 쓰든 뭐 이쪽 국민의힘 정권이 쓰든 이민청 문제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안 하면 진짜 이제 마지막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코까지 올라탔는데 안 하면 질식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골든 타임이네. 앞으로 향후 한 몇 년이 세월호로 친다 그러면은 그죠? 그렇죠. 딱 골든 타임이구나. 자, 1시간이 다 돼 가는데
그 주요한 어떤 이 정책 제안들을 갖다 하셨는데요. 예. 혹시 그 좀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또 뭐 또 정책 오랫동안 이 연구하고 천착해 왔으니까 하실 말씀이 꽤 많으실 텐데 혹시 놓친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부분을 하면서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마인드, 국민들의 마인드는 확 열고 사람은 천천히 받아들이고 대신 여기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아이들 예. 이 아이들은 정말로 평등하게 동등하게 모든 기회와 모든 기회 함께 주면서 정말로 함께 우리 안에 공동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는 지금이라도 다른 모든 대선 후보들한테 권유할 것은 이민청 만들겠다라는 공약부터 해라. 근데 이제 그런 거 새롭게 만드는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떤 인상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나는 이거를 갖다 단호하게 뭔가를 갖다 싸우겠다, 뭔가를 갖다가 줄이겠다, 싸우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도 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떤 그 아주 그 깊숙이 어필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혹시 있을 수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차차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확장되고 소미 물에 젖듯이 올라온 부분이라서 소매이 물에 젖들이 올라온 부분을 갖다가 확 줄이고 없애고 물 저쪽으로 치우겠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술요법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뭐 밥 잘 먹고 운동 잘 하고 뭐 이렇게 한부 관리 잘 하고 해서 서서히 낫게 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사람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청산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돼서 해결될 것 같으면 나중에 해결해도 됩니다. 지금서부터 시급하게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고 이 이민 정책 사람의 문제는 솜이 물에 젖듯이 차차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2년 대한민국의 길을 묻는다. 6번째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이제 김성애 다문화센터,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를 모시고 외국인 노동자, 이민,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통합 문제 등에 이렇게 제가 그 1시간에 걸쳐가지고 토론을 갖다가 했는데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지금 향후 몇 년이 거의 어떤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쭉 들어보니까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대선 후보들께서 이 외국인 다문화 문제를 좀 깊이 이렇게 연구하고 공략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오히려 2006년에는 그래도 손학규 지사나 이런 분들께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문제는 악화됐는데 이 문제 제기를 갖다가 지금 하는 사람이 없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어쨌든 우리 그 김성애 그 대표님의 그걸 많이 쓰셨잖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면은 뭐 유튜브든 아니면은 블로그든 뭐든 간에 좀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쓰고 재미있는 다문화 이야기를 많이 연재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정책 또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 관련 정부 정책 관련 글들을 주로 제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블로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블로그가 레인보우 스페이스라고 레인보우 제가 스페이스. 운영하는 레인보우 합창단이 연습하고 있는 공간이 레인보우 스페이스인데 레인보우 스페이스라고 하는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다문화 이야기 또는 뭐 심지어는 제가 또 성씨에도 관심이 있어갖고 성씨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뭐 따로 유튜브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저는 주로 말보다는 글로 다 하는 성격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오늘 저기 아주 귀한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